오늘 수업은 한국어의 특징과 한글 코드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문자라는 관점에서 영어는 A, B, C, D 알파벳 26자하고 대소문자 하더라도 이제 52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한글의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으로 조합해서 문자, 음절을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자음이 초성과 종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문자가 구성되는 것이지요. 초성 개수가 몇 개인가요?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등 쌍기역, 쌍디귿 해서 어, 쌍디귿은 초성은 아니지만 종성으로 사용되죠. 네, 초성으로 사용되는 게 14개 플러스 쌍자음 5개 해서 19개고요. 중성이 아야어여, 오, 우, 워 등 네, 21개입니다. 종성의 경우에는 받침으로 사용되는 자음이 27개인데 받침이 없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더 있기 때문에 총 28가지의 종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모두 몇 가지일까요? 가에서 간, hit까지 11,172개의 음들이 되겠습니다. 일본어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히라가나하고 가다카나 그리고 한자를 또 사용하고 있죠. 중국어 경우에는 한자로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문자들이 좀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개수입니다. 개수. 영어는 알파벳 대소문자 하더라도 52자인데 비해서 한글은 음절의 경우에 11,172자, 만 개가 넘죠.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다카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100개 이내이지만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제 수천 개, 만 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중국어 경우에는 수만 자라고 하죠. 또 이제 음,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새로 많이 만들거든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그 어린애 고유 한자를 만들기도 해서 실제로 이제 10만, 20만, 수십만 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서 중요한 문제는 각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의 개수가 몇 개인가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어하고 문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어 수준의 이제 언어 이론을 어휘론이라고 하고, 문장의 구조, 신텍스를 논할 때 이제 구문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학에서는 의미론, 담화론 등등이 있긴 한데요. 활용론도 있고요. 어쨌든 우선 어휘론 관점에서 봤을 때 주로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가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교착어라고 하거든요. 영어는 굴절어라고 하고요. 교착어는 agglutinative language, 굴절어는 inflectional language라고 하는데요. 교착어의 특성은 한 개 이상의 형태소, 즉 두 개 이상이죠. 두 개 이상의 형태소를 결합해서 교착이라는 게 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조사, 어미, 이 기능어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서 굴절로 해석하는 인플렉셔널 랭귀지는 단어들의 그 기본형, 원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맨 뒷부분에 suffix, 접사 부분만 약간 변화하는 그런 굴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구문론, 문장의 구조 관점에서는 이제 구조적인 언어냐, 또는 이제 부분 자유어순 언어냐라는 부분인데요. 영어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VO 언어라고 하죠. 주어, 수로, 목적어. 이게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주어, 수로, 목적어를 항상 위치를 고정시켜야지 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 경우에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free word order인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고요. 왜냐면 수로가 맨 뒤에 오기 때문에 나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수로는 항상 맨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 어순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어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처럼 이런 음, 구조적인 언어는 configurational language라고 합니다. 각 언어의 차이점을 주어 방식에서 살펴본다면 특히 전문 용어나 신조어가 등장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새로운 의미에 해당하는 전문 용어, 뭐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뭐 운영체제 이런 용어들이 새로 등장했을 때 또 이제 의학이라든지 뭐 기계공학이라든지 이런 각 전문 분야에서 새로운 터미널러지가 등장하면 그 전문 용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영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래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그 언어들을 그 분야의 의미하고 유사한 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 디스크, 딱딱한 원반. 한국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국어는 전문 용어를 만들 때 새로운 용어, 새로운 단어로 만든다라는 거죠. 하드 디스크를 딱딱한 원반이라고 이렇게 일상 용어를 이용해서 조어를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 언어마다 이렇게 조어 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어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기본 어휘 개수, vocabulary 개수가 그렇게 매우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새로운 전문 용어가 등장하더라도 원래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한국어나 중국어는 전문 용어가 발생하면 새로운 단어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휘 수가 매우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 영어 사전 있잖아요. 콘사이즈. 대략 몇 개 단어쯤 있을까요? 10만 개 단어들이 표제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에서도 한글 사전에는 한 10만 개쯤 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컴퓨터 영어 사전, 의학 영어 사전, 뭐 기계공학 영어 사전 이렇게 각 분야별로 또 이제 사전을 만들었을 경우에 영어 경우에는 새로운 단어들이 비교적 적은 데 비해서 여튼 한국어는 거의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어휘 개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는 수십만 개가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휘 개수 면에서 각 언어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특성을 살펴보면 주어를 생략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제 문장을 하나 주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친구 만나러 갔다. 이런 경우에 한국어는 주어 생략이 매우 빈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의 주어가 뭐죠? 나잖아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세수를 하고의 주어도 나는이죠. 나는 세수를 하고 나는 밥을 먹고 나는 친구를 해서 를도 생략됐네요. 네. 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생략, 특히 주어 생략이 매우 빈번한 데 비해서 아시다시피 영어 경우에는 주어 생략이 거의 없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주어가 생략되는 위치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그 위치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언어마다 차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음, 이런 이제 주어를 생략하는 문제의 경우에 또 이제 여기서 친구를 만나러 갔다. 를 생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각 언어의 그 어휘론, 구문론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자연어 처리 관점에서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연어 처리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형태수 분석과 품사 태깅, 그리고 이제 구문 분석, 의미 분석이 중요한 그런 자연어 처리 연구의 주제가 되는데요.
한국어 경우에는 형태수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어가 결합된 교착어이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부터는 어디에서 어디부터 뭐 어디는 이렇게 조사 어미를 분리하는 문제가 매우 크죠. 즉,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에서 형태소 분리 문제가 매우 이제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비해서 영어는 그 인플렉셔널 랭귀지이기 때문에 하드, 하들리, 뭐 커스터마이제이션, 뭐 뒷부분 전미사 정도만 달라지는 이런 용어여서 형태소 분리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형태소 분리하는 문제가 매우 큰 문제인데 비해서 영어 경우에는 품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지요. 영어를 예를 볼까요? study hard라는 어휘, 용어들이 있다고 할 때, study는 명사로도 사용되고 동사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장에서 뭐 study hard가 나타났을 때 study가 명사인지 동사인지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되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어는 명사하고 동사를 같이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공부하다, 뭐 하다, 되다, 시키다라는 이렇게 전미사를 붙여서 동사화하기는 하지만 이게 많이 다른 거죠. 뭐 하드 경우에는 영어에서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 부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쨌든 영어에서는 이렇게 각 단어들의 품사를 결정하는 문제, 즉 품사 태깅이 매우 중요한 데 비해서 물론 한국어도 품사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형태소 분리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언어마다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고요. 구문 분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문 분석을 파싱이라고 하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죠. 이 구문 분석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구조 파싱, phrase structure가 있고요. 의존구조 파싱, 의존구조는 지배의존 관계, 파싱을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 경우에는 비교적 그 구조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즉 configurational language, 구조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구구조 파싱이 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에서는 이게 구조가 불분명하거든요. 위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구조 파싱이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의존구조 파싱이 훨씬 적합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이제 영어권 중심으로 구문 분석기를 개발할 때는 구구조 분석기로 개발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언어 독립적인 그런 구문 분석이 중요해지면서 모든 언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의존구조 파서가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미 분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 분석은 그 아까 조금 전에 영어의 어휘수 한 10만 개쯤이라고 했었죠. 한국어의 어휘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했었죠. 중국어는 더 많아요. 중국어는 그 각 개념을 모두 다 새로운 한자어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개수가 많은 거죠. 어쨌든 그 영어의 장점이 단어의 수가, 보큐블러리 수가 적다라는 그런 차이점, 그런 특징에 비해서 결국 이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한국어나 한자어, 중국어의 경우에는 비교적 어휘수가 많은 대신에 의미의 다양성이 조금 더 적은 거죠. 따라서 영어에서는 이제 의미 분석이 또 한국어나 중국어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는 word sense disambiguation이라고 하죠. 단어의 의미가 뭐냐,
예를 들면 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의미 분석이 매우 중요해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어는 음, 형태수 분석이 어려운 대신에 또 이제 기능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럼 웃는 이가를 보고서 나가 주어인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형태수 분석만 해도 밥을 먹었다. 을을 보고서 목적을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영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이제 한국어는 형태수 분석 결과만 이용하더라도 특히 한일 번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구문 분석, 의미 분석까지 하지 않더라도 번역 결과가 품질이 좋은 반면에 어, 영한, 영일, 그러니까 영어를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한다든지 분석할 때는 구문 분석이나 의미 분석이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언어마다 특징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띄어쓰기 관점에서 한번 언어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론적으로 띄어쓰기를 왜 하죠? 지금 띄어쓰기를 띄고 하는, 띄고 이유는 띄고 무엇인가 이렇게 썼는데 음, 글쎄 한국어를 왜 꼭 이렇게 띄어쓰기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하고 를 사이에 공백을 넣으면 안 될까요? 띄어쓰면 안 될까요? 하하하고 는 사이에도 띄어쓰면 안 될까요? 굉장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유하고 는 사이도 마찬가지고 무엇하고 인과 사이에도 띄었을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어에서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이런 띄어쓰기 규정이 있는데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음, 그러면 또 원론적으로 한국어는 언제부터 띄어쓰기를 했죠? 조선시대 때 옛날에도 했었나요?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문헌들을 보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이제 한자와 한글을 혼용을 많이 했고요. 한자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한자로 썼어요. 한자가 아닌 그런 조사 어미들은 이제 한글로 쓰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그 문헌들은 뭐랑 비슷하죠? 일본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어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자를 쓸 수 있는 건 다 한자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어 또는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조사음이만 한글로 쓰고 나머지 대부분 한자로 썼을 때는 띄어쓰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즉 이제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띄어쓰기를 왜 하느냐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띄어쓰기를 한 경우하고 띄어쓰기를 안 한 경우하고 어떤 게 리더빌러티가 좋아요? 한글로만 썼을 때는 띄어쓰기를 해줘야지 이게 한눈에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일본어처럼 대부분 한자가 핵심 키워드인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문장을 이해하기가 매우 쉬운 거죠. 어,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띄어쓰기 안 했을 경우에 그래서 띄어쓰기 안 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즉 띄어쓰기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readability. 쫙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거. 또 이제 아버지 가방처럼 띄어쓰기를 하면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결국 readability죠.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띄어쓰기를 안 하면 아버지 가방인지 아버지 가방인지 모호한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는데 그러면 영어 경우는 어때요? 영어는 띄어쓰기가 분명해요. 항상 단어마다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만약 영어 문장을 띄어쓰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빌리티가 매우 나빠져요. 따라서
영어는 뭐 띄어쓰기 규칙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단어와 단어는 뭐 띄어쓰기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한국어는 중국어 경우에 중국어나 일본어는 띄어쓰기를 전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중국어는 각각 그 한자 자체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의미 모호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굳이 띄어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띄어쓰기 관점에서 한국어는 영어랑 중국어 사이의 중간쯤 돼요. 그래서 한국어는 띄어쓰기를 하면 좋긴 한데 뭐 가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굳이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띄었어야 될까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할 수 있다를 다 붙여 쓰더라도 readability나 그 이해하는데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왜 할 수 있다를 띄어쓰죠? 그건 이제 띄어쓰기의 규칙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어절 단위로, 즉 의미가 있는 그 어절,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를 띄어쓰도록 이렇게 한 거죠. 따라서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매우 복잡해요. 규정도 좀 복잡한 편이고요. 또 이제 북한 말은 띄어쓰기가 한국어랑 같나요? 그렇지 않죠. 북한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할 수 있다처럼 의미가 띄어쓰지 않더라도 비교적 의미가 분명한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각 언어마다 띄어쓰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어 처리 관점에서는 처리 과정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영어처럼 이미 띄어쓰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각 단어 경계가 이미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를 분리하는 문제가 없는 대신에 중국어처럼 중국어처럼 띄어쓰기가 전혀 없으면 일단 단어와 단어를 분리하는 워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에서 워드 세그멘테이션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어와 단어를 분리하는 문제가 중국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등에 따라서 이제 형태수 분석 레벨에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매우 크게 좌우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한글, 영어 등 언어의 특성을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는 한글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글 코드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유니코드에 매우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KS 완성형 코드가 훨씬 보편적이었는데 요즘은 유니코드가 보편화된 그런 시대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유니코드하고 KS 완성형 코드의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텍스트 파일이 있을 때, 한글 텍스트 파일이 있을 때, .txt 파일 이름이 .txt 파일이 있을 때 A.txt는 유니코드로 되어 있고 B.txt는 KS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섞어서 그 텍스트 파일을 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어, KS 완성형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KS 완성형 코드는 음, KSC5601이라고도 하고 KSX1001이라고 하기도 하고 CP949 또는 이제 EUCKR 이렇게 여러 개의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차이점도 이제 조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KS도 빼고 완성형 코드다, 유닛 코드다 이렇게만 구별해도 되는데 어쨌든 KS 완성형, CP949, EUCKR은 전부 다
KS 완성형 코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코드셋이죠. 먼저 이 KS 완성형 코드는 가나, 다라, 힝, 힛 이렇게 한글 음절들을 한글 문자들, 뭐 우리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음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한글 음절 또는 문자를 어, 코드 정의를 할 때, 코드 정의할 때 기본적인 그 제약 조건이 있어요. 국제 표준에 따라서 국제 표준에서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한글 뭐 한자, 일본어, 이라카나 가다카나를 정의할 때 아무 데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린 영어 아스키 코드하고 섞어서 써야 되거든요. 영어 아스키 코드랑 이렇게 컨플릭트가 일어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쓰는 아스키 코드는 이제 영어 알파벳뿐만 아니라 문장 부호, 마침표, 콤마, 따옴표, 괄호 등의 문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스키 코드 영역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야지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국제 표준, ISO 표준에 따라서 한글, 또 히라카나 가다카나 한자 코드를 정의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영어, 아스키 코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 언어들은 어떤 영역의 코드를 정의해야 되냐면 우리 한글은 개수가 많아서 8비트로 정의가 안 되거든요. 16비트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16비트는 8비트 두 개로 조합을 하기 때문에 각 두 바이트가 영어 아스키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비트의 맨 왼쪽 비트, 그걸 MSB라고 하죠. Most Significant Bit, 가장 중요한 비트.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그 8비트 중에서 MSB를 0으로 세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제외한 다른 나라 언어들은 MSB가 1인 영역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제한이 있어요. 각 그 8비트를 A1에서 FE 사이로 요 영역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 8비트인 경우는 256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비트 두 개, 두 바이트를 연속해서 한글 또는 한자를 정의해야 되는 거죠. 두 바이트 모두 A1에서 FE 영역으로 정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럼 이제 A1에서 FE까지가 몇 가지일까요? A1, A2, A3, 뭐 AF 또 그다음에 B로 넘어가서 B0, B1, B2, BF 이렇게 하면 FF까지 가능한데 FF는 이제 특별한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비트가 8개 모두 1인 경우는 그래서 FF는 제외하고 A1부터 FE 영역 이게 이제 94가지예요. 94. 그래서 두 번째 바이트도 94가지. 그래서 이제 A1, FE 사이값 두 개, 94가지 곱하기 94가지 조합하면 그러면 몇 가지인가요? 8천여 가지, 8,800여 가지가 나오는데요. 9981에서 하여튼 이런 94 곱하기 94 영역의 한글을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용 한자가 꽤 돼요. 한 몇천 자. 그래서 한글하고 한자를 한꺼번에 이 영역에 8, 9천 자 영역에 정의를 해야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초성, 중성, 종성 세 개를 조합해서 간, hit을 조합하잖아요. 모두 몇 가지라고 했었죠? 네. 19 곱하기 21 곱하기 28 그러면 11,172자가 돼요. 한글만. 그 다음에 교육용 한자 몇 천자. 네, 그 중에서 이제 4,888자만 정의를 했네요. 실제로 그 한자 개수는 이보다 더 적어요. 왜냐면 어, 이, 리 이렇게 두음 법칙이라든지 악, 락, 요, 갱, 경 이런 것들이 별개의 코드로 구현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한 4천여 자. 어쨌든 그렇게 11,172자에 한자를 또 한 4천여 보면 15,000자 정도를 정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94 곱하기 94 영역에 모두 다 정의할 수 있나요? 15,000여 자를 할 수가 없죠. 이게 한 9,000자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한글 11,172자 중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빼고 2350자만 추려서 완성형 코드에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누락된 한글이 몇 개인가요? 네, 11,172에서 2350자를 빼면 8,822자가 완성형 코드에 정의가 안 됐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한글을, 그러면 한글을 왜 2350자만 정의를 했을까요? 뭐 한 5,000자쯤 안 하고. 그 당시에 완성형 코드를 정의할 때 나름대로 최대한 많은 문서들을 모아서 빈도 조사를 한 거죠. 빈도 조사를 해서 그 문헌들에 출연을 아는 한글들은 제외하고 빈도가 높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그 한글만 추렸더니 대략 한 2350자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글 2350자하고 한자, 교육용 한자가 뭐 2000자쯤 되나요? 어쨌든 조금 더 넉넉하게 사람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 4천여 자. 그래서 한 7천여 자 정도를 94 곱하기 94 영역에 정의를 한 것이 KS 완성형 한글 코드예요. 그러면 이제 KS 완성형 한글 한자만 있느냐? 추가로 다른 것들도 있어요. 원문자, 1동그라미, 2동그라미 이런 원문자라든지 괄호문자, 1괄호, 2괄호 이런 문자라든지 또 이제 여러분들 문장 부호로 어, 따옴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들이 있잖아요. 이 따옴표들도 어, 2바이트 따옴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 고문에서 보면 원래 싱글 쿼트, 더블 쿼트,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영어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옛날 고문원들을 보면 따옴표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이 꺽쇠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꺽쇠. 기역자, 니은자, 꺽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중 기역자, 이중 니은자. 또 이중으로 돼 있는데 안이 채워져 있는 거, 안 채워져 있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따옴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2바이트 문장 부호들도 부여를 해서 또 이제 자음 모음도 있죠. 자음 모음도 정의해줘야 되고 초성, 중성, 종성도 각각 또 정의해줘야 되고 또 이제 훈민정음에 있는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아래아라든지 이런 이제 자모, 고원, 옛글 자모들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글, 한자, 2바이트 문장 부호, 그다음에 자음, 모음, 초성, 중성 등등을 94 곱하기 94 영역에 정의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글 부분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한글 2350자는 어떻게 코드를 부여를 했느냐를 보면 2340자도 아니고 2356자도 아니고 왜 2350자를 했을까요? 네, 이건 이제 하위 부분이 94가지잖아요. 94개의 블락을 몇 개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글 부분은 94개 블락을 25개 사용했어요. 그래서 25 곱하기 94를 하면 2350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94로 나누어 떨어지는 그 블락, 25개 블락의 한글 부분을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 부분에 두 번째 바이트는 고정돼 있고 A1부터 F2
첫 번째 바이트는 B0부터 C8까지. 이게 이제 25가지죠. 그래서 25 곱하기 94 해서 2350자를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2350자에서 누락된 8822자는 어떡하느냐? 그게 이제 초기에 이 8800여자가 정의가 안 돼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풀어쓰기로 했었어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똠자인데 똠자가 2350자 안에 들질 못했어요. 똠방각화의 똠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미음 이렇게 풀어쓰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한글이 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한때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아래 한글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글 코드를 8800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코드를 정의해서 아래 한글 내에서만 사용할 때는 11172자를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라든지 MS 워드에서는 똠자가 또의 미음, 또 펩시콜라의 페, 피읍 받침, 페, 피읍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많아서 언제까 영원히 그렇게 쓸 거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MS 운영체제랑 MS 워드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한글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제 누락된 8822자도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윈도우, MS 워드, 또 윈도우 메모장에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게 그런 이제 코드셋이 CP949라는 코드셋이에요. 그러면 CP949라는 코드셋은 정확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때 당연히 ASCII 코드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KS 완성형 한글 한자 2바이트 부호 조성 중성 자모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락된 8822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코드셋을 CP949라고 해요.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MS949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리눅스 계열에서는 MS 윈도우즈하고는 다르잖아요. 리눅스 계열에서는 이게 이제 상업용으로 파는 운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ASCII 코드하고 KS 완성형 한글 한자 도어 등만 정의한 이 코드셋을 EUCKR이라고 하죠. 즉 이제 EUC로 시작되는 코드셋은 EUC Japan, EUC JP, EUC Chinese 등등. EUC라는 코드셋은 유닉스 리눅스 계열에서 나온 거예요. Extended Unicode, 유닉스 코드, 각국 언어, KR, JP 등등. 이렇게. 어쨌든, 이 리눅스 계열에서는 이 누락된 8822자까지 보완되지는 않았었죠.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EUCK, 그러니까 케이스 완성형 코드셋을 사용할 경우에 EUCKR을 사용하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 CP949 또는 MS949를 사용하거나 이 두 개 차이는 뭔가요? 두 개 차이는 네. 이 8822자가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이 안 돼 있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KS 완성형 한글 한자 코드하고 그와 유사한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 리눅스하고 윈도우즈에서 정의된 코드셋을 설명을 했죠. 자, 완성형 CP949 ESKR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선 저기 CP949에서 8822자를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 ASCII 코드에서도 ABCD가 그 코드 그 숫자가 코드 번호가 41, 42, 43, 44, 61, 62, 63, 이렇게 순서대로 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소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CP949에서는 2350자, 즉 가부터 힘까지인데요. 가부터 힘.
히읗 받침이 아니고요. 2350점 줄이다 보니까. 2350자 내에서는 소팅 순서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8822자 내에서도 따로따로는 유지가 되는데, 소팅 순서가 유지가 되는데, 두 개를 합해 놓으면, 섞어 놓으면, 이제 소팅 순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2350자 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잘 안 되는데, 뭐, 똥방각화라든지, 펩시콜라의 펩을 피읍 받침으로 썼다든지, 워크스테이션의 워크를 피읍 받침으로 썼다든지, 이 녹슬다의 녹음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소팅을 하면 이 코드가 순서가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팅 순서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텍스트 파일에서 우리는 주로 이제 한글하고 영어만 사용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뭐 C++하고 EUSKR이 뭐 ASCII 코드하고 한글 코드를 같이 컨플릭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코드를 정의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일 번역을 한다든지 한중, 중한 번역한다든지 할 때 첫 번째 라인은 한글, 두 번째 라인은 일본어, 또 중국어 이렇게 한중일 언어를 섞었을 경우에 아, 텍스트 파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게 되면 한중일 코드가 서로 컨플릭트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계속 완성형 코드 정의할 때 정의 영역이 있었잖아요. 94 곱하기 94 두 바이트로 정의하는 이것을 우리 KS 완성형에서는 94 곱하기 94 영역에 한글 한자를 정의했고 중국 애들은 이 영역에다가 중국어 한자를 정의를 했고 일본 사람들은 이 영역에다가 일본어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의 텍스트 파일 안에 한중일 언어를 같이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유니코드 이전에는 아래 한글 내에서는 가능했었어요. 아래 한글 내에서 왜 가능해요? 한컴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 일본어를 코드를 부여를 해서 뭐 뭐뭐뭐뭐라고 되면은 일본어의 무슨 자다 뭐뭐뭐라는 중국어의 한자가 뭐다 이렇게 컨플릭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래 한글 내에서는 이렇게 한글 문장, 일본어 문장을 자유롭게 구별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텍스트 파일에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운영체제 문제예요. 한국에서는 윈도우가 한글 윈도우를 설치했어야 되고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 윈도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 윈도우를 설치해서 사용하면 그러면 이제 이 A1, FE 사이의 코드셋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가 버전업 되잖아요.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으로 버전업 되잖아요. 그러면 한글 윈도우 10, 한글 윈도우 11으로 버전업해야 되고 일본어 윈도우 11, 중국 윈도우 11 버전업을 해야 되는데 이 버전업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길어져요. 보통 윈도우즈가 버전업이 한 2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영어 윈도우즈가 개발되면 그러면 열심히 이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각 나라에서 로컬라이즈 한다고 하거든요. 로컬라이즈. 한글 OS로 이제 한글화하고 일본어 OS 일본어화하고 중국어를 이렇게 하는데 그 윈도우즈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한글 윈도우 11, 일본어 윈도우 11으로 로컬라이즈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6개월 걸렸다가 1년 이상 걸리게 생겼어요. 한 1년 반 걸리는 거죠. 요즘 윈도우 11을 옛날처럼 한글화 하려면 그러면 한 2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 11이 미국에서는 2년 전에 나왔고 2년 후에 다시 윈도우 12가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또 약간 마이너 업데이트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윈도우 운영체제를 버전업 하는데 그런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니코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 음, 케이스 완성형 시대의 그런 한글 코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모두 이제 유니코드 기반으로 다 옮겨간 거고요. 그럼 이제 유니코드는 뭐냐? 전 세계 언어의 문자들을 모든 문자들을 유니크하게 디파인을 해요. 즉 아까 이제 케이스 완성형 시대에는 94 곱하기 94 영역, A1, FE 영역에 한글을 정의도 하고 일본어 정의도 하고 중국어 정의하는 이렇게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정의를 했었는데 그 한글, 한자, 히라카나, 가타카나 등등 전 세계 모든 문자를 서로 코드가 중복되지 않게끔 유니크하게 정의를 한 것이 유니코드인 거죠. 그러면 유니코드는 이제 아스키 코드가 8비트잖아요. 8비트. 8비트 2의 8승이니까 256가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단 128가지 정도면 충분히 잘 사용했어요. 8비트에. 근데 이제 유니코드로 가면서 256, 8비트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6비트, 2바이트로 처음에 표현했었어요. 이게 이제 유니코드 1.0인데요. 2바이트면 16비트, 2의 16승이거든요. 2의 16승이면 65536, 6만 5천 자 정도를 매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니코드를 초기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6만 5천 자 정도면 충분히 다 이제 서로 겹치지 않게 정의할 수 있지 않아?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각국에서 표준으로 되어 있는 문자 코드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가장 큰 문제가 한글하고 한자예요. 한글은 2350자만 표준 코드를 정의되어 있었죠. 2350자만 정의를 해줬어요. 중국은 훨씬 큰 문제죠. 자기네 자체 한자만으로 해도 10만 자가 넘어가는 6만 5천 개를 다 사용해도 부족할 판인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니네들이 그 국제표준 IS 표준에 맞춰서 A1FE 한 8, 9천 자로 표준 코드 제정했던 그것만 가져와. 그래서 그것만 이제 6만 5천 자로 16비트로 정의를 했었어요. 1.0에서. 근데 이제 너무 그 한글 한자 때문에 우리 한글도 2350자만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11,172자, 또 교육용 한자, 뭐 이런 다 정의해야 되는데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유니코드 위원회에서는 16비트, 6만 5천 자로 정의하는 걸 포기하고 그래, 좋아, 16비트 무시해. 그냥 정수 0, 1, 2, 3, 4, 5, 6, 7, 8 쭉 해서 각 문자들을 매핑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문자를 한글 11,172자 좋아. 한자 10만 자 좋아. 가져와. 이걸 모두 다 유니크한 정수로 매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비트만 가져오면 안 됐고 6만 5천. 21비트 정도면 충분히 크고도 남아요. 그래서 21비트는 몇 가지인가요? 2의 20승이면 100만 자죠. 그래서 한자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50만 자, 100만 자는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자도 다 가져와서 21비트, 왜 20비트가 아니고 21비트였을까요? 그건 이제 좀 미묘한 문제인데요. 최대한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대략 100만 자 이상, 100만 자 이상을 전 세계 문자를 모두 다 매핑을 하는 정수로만 매핑했다는 거죠. 정수로만 매핑했으면 그러면 21비트로 구현을 하면 되겠네요. 21비트. 네, 그래도 되는데 그랬을 때 또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21비트로 정수로 매핑을 하는데 매핑할 때 이제 그 영역을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요. 먼저 16비트 이내, 즉 6만 5천 자 안에 정수 6만 5천 안쪽으로 더 적은 숫자로 매핑되는 문자하고
65,000, 16비트를 넘어가는, 17비트 넘어가는 나머지 문자들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6비트 이내, 65,000 이내로 정의되는 그 문자 영역을 Basic Multilingual Plain, BMP 영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7비트 뒤쪽으로 정의되는 그 영역의 문자를 SMP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진수로 구분하고 또 이의 n승, 또 8비트, 16비트, 뭐 32비트 이렇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그 멀티링구얼 플레인, 다국어 판을 베이직 판, 65,000의 한 판이죠. 65,000 한 개죠. 그 다음에 17부터 21비트에 해당하는 것은 16개예요. 65,000개 한 판이라고 했을 때 16개의 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21비트로, 이진수 21비트 정수로 매핑되는 그 부분을 BMP, 즉 65,000개 16비트 한 판으로 한다면 총 17개의 판이 있어요. 멀티링구얼 플레인, BMP 한 판, SMP 16판, 그래서 17개의 65,000개 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그런 문자들은 BMP 영역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드물게 사용되는 빈도가 밀리는 것들은 SMP 영역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유니코드를 정의하는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컴퓨터에서 8비트 단위로 8비트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네 바이트, 이 바이트 단위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이 문자를 저장하려면 그러면 이 21비트, 즉 100만 자로 정의된 이 문자 코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그 유니코드를 실제 컴퓨터에서 바이트 단위로, 최소 단위를 바이트로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임플리멘트한, 구현한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UTF-8, UTF-16, UTF-32예요. 그래서 8, 16, 32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8비트, 16비트, 32비트. 24비트는 없어요. 우리 이 배수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가장 쉽게 구현하는 방법은 UTF-32예요. 왜? 21비트까지로만 구현되기 때문에 표현할 때 4바이트로 표현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자를 4바이트로 표현하면 그런 방식이 UTF-32예요. 그런데 UTF-32로 구현했을 때 누가 싫어할까요? 영어권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영어권 사람들은 한 바이트로만 해도 될 걸 왜 4바이트를 사용해야 돼? 그런 거죠. 대소문자 ABC를 쓸 때 한 바이트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전부 0으로 채워줘야 돼요. 00000041 그러면 대문자 00000061 그러면 소문자 00000030 그러면 숫자 0,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왜 한 바이트만 사용해도 될 걸 4바이트 4바이트가 전부 0이잖아요. 나머지 3바이트는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UTF-32로 인코딩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영어권의 반발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UTF-8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UTF-8 방식은 뭐냐면 이 유니코드 100만 자를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네 바이트 가변 길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 아스키 코드를 쓰는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 한 바이트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 영역 바로 뒷부분에 있는 문자들은 두 바이트로 표현을 하고요. 그 뒤에 있는 문자들은 세 바이트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문자들은 네 바이트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UTF-8은
이렇게 유니코드 100여만 자를 가변 길이 1, 2, 3, 4바이트로 가변 길이로 표현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 중간 방식으로 UTF-16 방식이 있어요. UTF-16은 BMP 영역에 정의된 65,000자 이내로 포함된 것들은 그냥 2바이트로 쓰고, 그 BMP, SMP 영역에 있는 것들은 4바이트로 표현을 하고, 즉 2바이트 또는 4바이트로 구현하는 방식이 UTF-16인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빅엔디안, 리틀엔디안 방식이 있는데요. UTF-16, 32에서는 LED라고 구별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AC00 코드가 한글 가자거든요. 가가 AC00, AC01, AC02 이렇게 11,172자가 순서대로 코드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AC00 2GB 순서대로 저장하는 방식을 빅 엔디안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2바이트를 뒤집어서 저장하는, 즉 00A를 뒤집어 저장하는 방식을 리틀 엔디안이라고 해요. 가짜를 UTF-16에서 UTF-16 방식을 저장하는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UTF-32도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이 있는데요. 여기서 예로 든 것은 D7A3, 키의 히읗 받침, 히자예요. 히자가 D7A3인데 이것을 4바이트로 표현할 때는 이제 0000바이트가 추가되겠죠. 그것을 순서대로 0000 D7A3로 저장하는 방식을 빅엔디안 방식이고요. 이 4바이트를 완전히 뒤집어요. A3, D7, 0000 이렇게 뒤집는 것을 리틀 엔디안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UTF 인코딩 방식은 UTF-8이 있고 UTF-16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 UTF-31, 리틀 엔디안 또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5가지가 있네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또 고려사항이 있어요. 바이트 오더 마크, BOM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UTF 인코딩을 UTF-8로 했는지, UTF-16으로 했는지, UTF-32로 했는지, 그 텍스트 파일이 있어. abc.txt 파일이 있는데 이게 뭐로 인코딩된 방식인지를 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표시, 컨트롤 문자인데요. 그 표시를 바이트 오더 마크라고 해서 유니코드를 우리가 쓸 때는 U 플러스 뭐 16진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FEFF라는 2바이트를 바이트 오더 마크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FEFF를 순서대로 표시를 하면 빅엔디안 표시고요. 이걸 뒤집으면 리틀 엔디안이죠. FEFF를 뒤집어서 32비트인 경우에는, 이때 32인 경우에는 0000FEFF가 빅엔디안 방식이고요. 이 4개를 완전 뒤집은 것이 리틀 엔디안 방식이죠. 그러면 UTF-8에 대한 그 표시도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이 FEFF를 UTF-8로 인코딩을 하면 3바이트가 돼요. 그래서 FEFF를 UTF-8 인코딩한 EFBBBF, 이 인코딩 방식은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표시를 바이트 오더 마크라고 하고요. 그럼 이 바이트 오더 마크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abc.txt에 내가 abcd 하나다라고 썼을 때 맨 앞에 txt 텍스트 파일의 맨 앞에 보이진 않지만 FEFF로 시작되면 그러면 UTF-16 빅엔디안이고 이게 FFF이 뒤집어져 있으면 UTF-16 리틀 엔디안이고 이런 표시라는 거죠. UTF-8인 경우에는 EFBBBF 세 문자가 감춰져 있는 거죠. 텍스트 파일의 맨 앞에 그런 바이트 오더 마크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 유니코드 위원회에서는 이 바이트 오더 마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요. 근데 이제 간혹 텍스트 파일을 만들면서 이 바이트 오더 마크가 감춰져 있지만 맨 앞에 2바이트 또는 3바이트, 4바이트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바이트 단위로 텍스트 파일을 읽을 때는 바이트 오더 마크가 있으면 무시를 해주고
이 텍스트 파일이 UTF-8이구나, UTF-16의 뭐 빅엔디언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UTF-8, 16, 32가 있지만 UTF-8을 디폴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데서 유니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UTF-8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UTF-16, UTF-30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UTF-8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간혹 바이트 오더 마크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없지만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UTF-8하고 UTF-16의 인코딩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UTF-32는 설명 안 할 건데 왜 안 할까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4바이트로 표시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냥 00으로 채워주면 되니까 나머지. 그래서 UTF-32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흔히 유니코드라고 얘기하는 UTF-8 방식. 아까 1, 2, 3, 4 가변 길이 바이트로 구현된다고 했었죠? 자, 한 바이트로 구현되는 그런 문자들은 7비트 이내 영역이에요. 0부터 127까지. 그것들은 그냥 그대로 한 바이트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0에서 127까지는 뭐 MSB는 0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권 아스키 코드 쓰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자, 이제 8비트를 넘어가는 근데 11비트까지 최대 11비트죠. 8에서 11비트. 11비트를 2바이트로 구현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XXX 이게 몇 개인가요? 네, 11비트니까 11개겠죠. 11개 중에서 상위 5비트, 하위 6비트를 가지고 2바이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5비트, 6비트, 11비트니까 여기에 3개, 또 두 번째 바이트에 2개 비트를 표시를 해두는 거죠. 110, 5비트, 10, 6비트. 이렇게 해서 11비트를 2바이트로 표시하는 거죠. 다음 이제 12에서 16비트 영역에 있는 문자들은 3바이트로 인코딩을 해요. 최대 16비트죠. 16비트를 상위 4비트, 6비트, 6비트. 4, 6, 6, 그럼 16비트죠? 네. 그래서 상위 4비트를 1110 4비트, 10 6비트, 10 6비트 이렇게 해서 3바이트로 구현을 하는 거죠. 우리 한글 부분은 아까 BMP에 있었다고 했죠? 16비트 영역 안에 12에서 16비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한글 가나다라, 힛 이런 것들은 UTF-8 유니코드에서 3바이트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글 코드는 1110, 1010 제외하고 16비트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요. 자, 나머지 이제 17에서 21비트 영역 21개죠? 21비트는 3비트, 6, 3, 18에다가 3비트, 21비트 맞죠? 그래서 앞부분에 11110 3비트, 10 6비트, 10 6비트, 10 6비트 이렇게 해서 4바이트로 인코딩을 하는 방법이 UTF-8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연습하자면 아까 이제 유니코드에서 가짜가 AC0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AC00, AC01, AC02 쭉 해서 만천백칠십이라면 히의 히읗 받침이 D7A3예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자 가짜를 UTF-8로 인코딩을 하면 요 3바이트 16비트 영역에 따라서 자 AC 영역을 이렇게 이진수로 쭉 풀어봤어요. A가 1010, C가 1100, 000000 이런 식으로 이 16비트를 자 4비트는 여기에다 넣어주고 또 그 다음 6비트는 여기 넣어주고 마지막 6비트는 여기 넣어줘서 이렇게 UTF-8 인코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숫자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UTF-8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UTF-16 방식이네요. UTF-16은 2바이트 또는 4바이트라고 했죠? 네. BMP 영역에 있는 문자들, 한글 가나다라는 뭐 따로 인코딩 할 게 없어요. 그냥 16비트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문제는 17비트를 넘어가는 21비트까지.
그 영역, SMP 영역에 있는 문자들인데요. SMP 영역이 21비트라고 했었잖아요. 그 21비트를 U라고 한다면 U에서 0x1000을 빼줘요. 빼주면 그러면 20비트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20비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U''이라고. 그래서 이제 20비트, 요 20비트를 4바이트로 해야 되죠. 16비트 2개. 16비트 2개로 해야 되는데 20비트, 그 상위 10비트, 하위 10비트를 YX로 나눴죠. 네. 상위 10비트를 첫 2바이트, 여기 10개 집어넣고요. 6비트를 110, 110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하위 10비트를 그대로 해주고 110, 112를 6비트를 왼쪽에 붙여줬어요. 이렇게 해서 4바이트로 인코딩을 하는 방식이 UTF-16이죠. 그러면 자, 이 SMP 영역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쓰게 되는데 SMP 영역에 이제 100만 자를 쓸 수 있거든요. 100만 자. 2의 20승. 어쨌든 그 영역을 보면은 이 영역이에요. 첫 번째 2바이트는 D800부터 DBFF까지고요. 두 번째 16비트를 영역을 해보면 DC00부터 DFFF까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MP 영역의 100만 자, 1024 곱하기 1024, 2의 20승, 2의 20승에 해당하는 것을 1024 곱하기 1024, 즉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으로 한 거예요. 이게 1024가지거든요. 요 부분. 상위 2바이트, 하위 2바이트 나누면 상위 2바이트 영역으로 사용되는 영역이 D800부터 DBF 1024가지 곱하기 하위 1024가지 이렇게 2바이트 곱하기 2바이트를 조합해서 100만 자를 인코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 100만 자를 1024 곱하기 1024, 즉 2048의 영역이죠. 이 영역. 요 영역이 BMP 영역 6만 5천 자에 중복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BMP 영역에 제가 아까 얘기할 때는 2의 16승 6만 5천 자를 정의했다고 했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좀 빈 곳이 있는데 두 개 블락이 통으로 빈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연이어서거든요. 즉 D800부터 2048개 8개 코드가 비어 있어요. 앞에 1024, 뒤에 1024 이렇게 2048개 비어 있어서 왜 비워놨냐면 UTF-16의 SMP 영역 100만 자를 1024 곱하기 1024로 인코딩을 하기 위한 그랬을 때 BMP 영역의 문자들이 서로 컨플릭트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1024 부분을 비워놨고요. 또 이제 BMP 영역에 약간 또 비어있는 조금씩 비어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한글을 AC00부터 11,172절 쭉 하다 보면 이 블락을 조금 띄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죠. 한글을 AC 00부터 시작을 했어. 한자도 뭐 00부터 시작하고 싶겠죠? 그럼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조금 이제 열댓 개 비어 있으면 그냥 비워놓기도 해요. 일부 그렇기도 한데 통으로 1024 더하기 1024, 2048개가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서러게이트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부분 1024개를 하이 서러게이트, 뒷부분 1024개를 로우 서러게이트 영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유니코드하고 UTF 인코딩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윈도우에서 한글 텍스트를 사용할 때는 UTF-8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전 윈도우에서 사용해왔던 CP949, 케이스 완성형 코드도 같이 혼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abc.txt가 있을 때 이게 UTF-8로 저장된 거냐 또는 CP949로 저장된 거냐 UTF-16으로 저장된 거냐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윈도우 11이라서 메모장이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10까지는 좀 달랐었는데 어쨌든 메모장
윈도우 R 해가지고 노트패드, NOTPAD 하면 메모장이 뜨잖아요. 이 메모장에서 제가 ABCD 가나다라 hit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이때 디폴트로 ANSI, 여기서는 이제 ANSI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CP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클릭하시고 파일 클릭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요. 다른 저장한 다음에 우측 아랫부분에 보면 인코딩 탭이 있어요. 인코딩 탭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디폴트로 ANSI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CP 구성이고요. UTF-8을 선택할 수도 있고 UTF-8 봄, 바이터더 마크가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UTF-16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메모장을 이용하면은 내가 선택해서 저장되는 인코딩 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메모장을 이용하면 UTF-8로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메모장에서 열어서 ANSI 타입으로 저장하면 PS 완성형으로 저장되는 거고 또 반대로 나 UTF-8로 저장했어야 되는데 어디 인터넷 다운받았더니 KS 완성형으로 돼 있어. 어떻게 UTF-8로 변환하지? 이럴 때 메모장으로 열어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코딩 기법에서 UTF-8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 변환을 메모장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